여보, 이게 우리가 30년을 넘게 나라에 충성한 대가랍니다. 월 128만 원. 잘못 들은 것이길 바랐습니다. 쉰 목소리로 내뱉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아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는 애써 남편의 떨리는 손에 들린 우편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흐릿한 눈을 몇 번이고 비벼봐도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28만 7,450원.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계산이 잘못됐을 거예요. 당신 평생 대기업 부장까지 하면서 한 번도 안 거르고 꼬박꼬박 냈잖아요. 여보, 다시 한번 잘 봐요. 0이 하나 빠졌거나 뭐 그런 거겠죠. 하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굵은 주름이 깊게 파인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는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깨 위로 수십 년의 세월이 남긴 피로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신 두 분의 모습이 바로 그날의 풍경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30년 넘게 성실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온 한 가장의 무너진 자존심을 그리고 평생 남편만 믿고 살아온 아내의 산산조각난 희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몇 년 뒤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 부모님의 노후가 그리고 나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하셨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이런 안타까운 비극이 우리 사회에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남편분은 한평생을 그야말로 바르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해 청춘을 바쳤고 IMF 외환위기 때는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회사를 지켰습니다. 남들처럼 부동산 투기나 주식 대박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월급날이면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돈의 일부를 떼어 저축하고 세금 내고 국민연금을 붓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노후 준비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였습니다. 아내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알뜰살뜰 아끼고 모으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이 나오던 날 부부는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의 추천에 따라 그 돈의 대부분을 안전하다는 상품에 넣어두고 이제 국민연금만 나오면 남은 인생은 두 발 뻗고 편히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해외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는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국가가 그리고 그들이 평생 거래해온 은행이 자신들의 노후를 배신할 것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우체통에 꽂힌 국민연금공단의 통지서는 그런 부부의 수십 년 믿음과 소박한 꿈을 단 한 장의 종이로 산산조각 내버린 사형 선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분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처음에는 웃었다고 합니다. 허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진짜 고생 끝이네. 하는 안도감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종이를 펼쳐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종이를 뒤집어보고 혹시 다른 사람의 우편물이 잘못 온 것은 아닌지 주소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에는 분명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거지? 이게 말이 되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이상한 낌새를 챈 아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여보? 얼마래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기대에 찬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당신 고생 안 시키겠다던 젊은 시절의 맹세가 이제 늙고 병든 아내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숫자를 확인한 아내의 얼굴마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부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그날따라 유난히 서럽고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내가 바보였습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연금 나오면 먹고는 살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내가 등신이었던 겁니다. 상담실에서 겨우 입을 뗀 남편분의 첫마디였습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성실함이 이제는 가장 큰 후회와 자책이 되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을 묵묵히 바친 결과가 고작 월 128만 원이라니.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거대한 벽 앞에 내동댕이 쳐진 듯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내분은 조용히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아닌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현실에 대한 공포와 막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이 성실한 부부는 왜 이런 비참한 노후를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월 128만 원. 3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냈던 한평생의 성실함에 대한 국가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기지 않는 숫자 앞에서 부부가 느낀 감정은 단순히 충격이나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차라리 어리둥절함에 가까웠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을 놓쳤던 걸까? 부부는 망연자실한 채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장밋빛처럼 보였습니다. 남편분은 매일 새벽 별을 보며 출근해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을 지켰던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군 바로 그 세대셨습니다. 하면 된다는 구호가 당연했던 시절 회사와 국가는 하나였고 개인의 성공은 곧 조직의 성공이었습니다. 월급 봉투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은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한 보험이자 성실한 국민에게 주어지는 훈장처럼 여겼죠. 여보, 우리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나라에서 떼어가니까 나중에 다 알아서 해주려나 보다 막연히 그렇게만 믿었던 것 같아요. 아내분의 떨리는 목소리에 남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되던 그때의 분위기를요. 국가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집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서는 연일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누구 하나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다들 모여서 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정년 퇴직하면 연금으로만 얼마를 받는다더라. 누구는 연금 덕에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세계여행 다닌다더라. 전부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뿐이었죠. 그땐 다들 그랬어. 회사 동기들이랑 술 한잔하면 맨날 그 소리 했지. 우리 때는 자식한테 기댈 생각 말고 나라에서 주는 연금 받아서 우리끼리 오붓하게 살자고. 그게 자식들 도와주는 길이라고, 그게 멋있는 노후라고 생각했지. 멍청하게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들에게 노후 준비란 개인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면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국민연금 고지서를 보면서 아, 이번 달도 나는 내 노후를 위한 저축을 했구나. 국가가 보증하는 가장 안전한 저축을.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날이면 가장 먼저 아이들 학원비와 적금을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쪼개고 또 쪼개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는 건 사치라고 여겼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조금 아끼고 희생하면 남편이 받아올 퇴직금과 꼬박꼬박 나올 국민연금으로 모든 것이 보상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단단해서 다른 길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당신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으면서 맨날 그랬잖아요. 정희야, 걱정 마라. 내가 나중에 연금 타면 당신 고생한 거 다 갚아줄게. 좋은데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실컷 사줄게. 나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내의 원망 섞인 말은 비수처럼 남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는 지난 30년간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겁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닫지 못한 채로요. 이것은 단순히 한 부부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만든 거대한 성실한 착각이었습니다. 금융 상품이 지금처럼 다양하지도 않았고 개인연금이나 투자에 대한 정보는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10%를 훌쩍 넘던 시절 사람들은 안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만큼 안정적인 것은 없어 보였던 거죠. 그 믿음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복잡하게 머리 쓸 필요 없이 그저 하던 대로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월급날을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내 노후를 정성껏 빚어주고 있는 듯한 착각. 그 편안함에 안주하는 동안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상상 이상으로 치솟았고 돈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습니다. 부부가 믿었던 국가라는 울타리는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았고 그들이 훈장처럼 여겼던 성실함은 더 이상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부부는 이제야 깨닫고 만 것입니다. 내가 바보였어. 회사가, 나라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내가 정말 등신이었어. 평생 누구 앞에서 약한 모습 한 번 보인 적 없던 남편의 어깨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후회와 자책감이 검은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식탁 위엔 구겨진 고지서 몇 장과 손때 묻은 통장 하나가 전부였죠. 남편분의 굳게 담은 입술과 아내분의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한 얼굴. 두 분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큰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목소리 떨리며 전문가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남편이 한평생 정말 단 하루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일만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회사에 나가고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나라에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그렇게 30년을 넘게 부었는데 고작 이거라니. 아내분의 손끝이 가리킨 곳은 바로 월 128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통장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한두 번 외식하고 쇼핑하면 금방 사라질 돈. 하지만 이 부부에겐 앞으로 남은 평생을 의지해야 할 생명줄의 가치였습니다. 남편 목소리 애써 덤덤하게. 여보, 그만해. 나라에서 알아서 다 계산해서 준 거겠지. 우리가 뭘 알겠어. 뭘 알긴 뭘 몰라요. 당신은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다음 달 관리비가 20만 원이 넘고 당신이랑 나랑 병원 한 번 다녀오면 약값만 1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아내분의 목소리는 끝내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남편분은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계셨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가장의 어깨가 얼마나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래도 128만 원이면 두 식구 어떻게든 살지 않을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 역시 처음엔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을 때 부부의 표정은 안타까움을 넘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대 이상 노인 부부가 큰 병 없이 그저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바로 231만 원입니다. 이건 외식이나 여행 같은 사치는 전부 빼고 정말 숨만 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숫자를 비교해 볼까요? 국가가 정한 최소 생활비는 231만 원. 이 부부가 매달 손에 쥐는 돈은 128만 원. 매달 103만 원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년이면 1236만 원. 10년이면 1억 236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죠. 이건 더 이상 부족하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끔찍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식탁 위에 계산기를 놓고 하나하나 항목을 짚어드렸습니다. 어르신 최소 생활비 231만 원에는요.
두 분이 사시는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같은 주거비가 약 6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세 끼 정말 아껴서 식료품을 산다고 해도 식비가 최소 80만 원은 들죠. 여기에 두 분 연세에 필수적인 병원비와 약가, 최소한의 교통비와 통신비를 더하면 이미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아내분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우린 경조사 갈 돈도 없겠네요. 손주 녀석 용돈 한번 제대로 못 챙겨주겠어. 친구들 모임은 꿈도 못 꿀 테고. 그렇습니다. 최소 생활비에는 자식이나 손주의 생일, 친구의 장례식장에 낼 부조금 같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경제적 빈곤과 함께 사회적 고립까지 감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남편분이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밥값 싸고 약값 말고는 단 한 푼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구만. 평생을 성실하게 산 대가가 고작 이건가. 이게 내가 젊음을 바친 나라에서 나한테 해주는 대우냐고. 성실함의 배신. 저는 그 말만큼 이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를 믿고 회사를 믿고 자신의 땀을 믿었던 한 남자의 인생이 통장 위에 찍힌 128만 원이라는 숫자로 새겨진 낙인 앞에서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벼락거지의 탄생입니다. 어제까지는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였지만 오늘부터는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해버린 것이죠. 아내분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텅 빈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두 분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가장이라는 자부심, 한평생 남편을 믿고 헌신해온 아내라는 믿음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그 공허함. 저는 감히 그 깊이를 짐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애써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담담했지만 그 끝에 미세하게 걸려있는 불안의 떨림까지는 감추지 못하셨죠. 아이고 전문가님. 별일 없어요. 다 우리 영감이 늙어서 괜히 호들갑 떠는 거지.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두 분이 겪고 계신 절망은 그저 노인의 호들갑으로 치부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가장 견디기 힘든 형태로 현실이 되어 부부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을 겁니다. 마침 손주들이 보고 싶다며 아들 내외가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는 반가움이 가득했죠.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요. 하지만 아들은 이내 거실의 싸늘한 공기를 감지하고 말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달려나와 손주들을 안아주셨을 어머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주방 한쪽에 서 계셨고 늘 신문을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시던 아버지는 그저 소파에 멍하니 앉아 TV만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분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시죠? 걱정스레 묻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별일 없어. 나이 드니 그냥 사람이 기운이 없어서 그래. 어서 와서 앉아라. 평생을 무뚝뚝하고 엄했지만 자식에게 약한 모습 한 번 보인 적 없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 완고한 성격을 아는 아들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아내가 차려온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오직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과도를 씻던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은졸인 한마디가 그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가스비가 또 올랐다는데. 올겨울은 또 어떻게 나나 몰라. 그 순간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세요? 자꾸 이렇게 숨기시기만 하면 제가 더 불안합니다. 아들의 추궁에 어머니는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차가운 현실이 주는 공포는 그보다 더 컸던 겁니다. 국민연금 통지서를 받고 충격에 빠졌던 이야기, 한 달 128만 원으로는 병원비는커녕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벅찬 현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절망적인 심정까지. 끄끄 울음을 삼키며 한마디 한마디 털어놓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아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해도 매달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막기 빠듯한 현실. 부모님께 매달 넉넉한 용돈 한 번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는 죄송함.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가슴을 찢는 무력감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보태드릴게요. 어떻게든. 힘겹게 뱉어낸 아들의 말에 내내 침묵을 지키던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겨온 분이셨습니다. 됐다. 너희는 너희 살기도 벅찬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알아서 해.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그 외침은 아들의 가슴에 더 큰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아들은 끝내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너지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평생 저랑 동생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좀 편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자식의 눈물 앞에서 아버지는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른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거친 손가락 사이로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어버린 늙은 아비의 서러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들의 죄책감. 두 남자의 눈물은 그 어떤 말보다 더 처절하게 한 가정이 마주한 비극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 가정만의 비극일까요?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 부모 세대의 몰락, 그리고 그들을 부양할 힘조차 없는 자식 세대의 절망.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의 거실에서 바로 이런 눈물이 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상담했던 그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분은 단 한 번도 인생을 불성실하게 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꼬박꼬박 세금을 냈고 국가의 정책을 우직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극적인 노후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이나 판단 착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국가가 애써 말해주지 않는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은 냉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전문가의 시선으로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뒤에 감춰진 세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마 듣고 나면 조금은 불편하고 어쩌면 배신감마저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부부와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소득 대체율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40% 수준이라고 듣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은퇴 직전에 월급 500만 원 받았으니 그거의 40%인 200만 원은 나오겠구나. 정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국민연금이 말하는 소득은 당신의 은퇴 직전 월급, 즉 가장 많이 벌 때의 소득이 아닙니다. 바로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과 당신의 생애 전체 기간의 평균 소득을 복잡하게 계산한 값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학창 시절에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내 전체 평균 성적이 100점이 되나요? 아니죠.
1학년 때 받았던 50점, 60점짜리 점수까지 모두 합산해서 평균을 내야 진짜 내 성적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신 그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퇴 직전에는 높은 연봉을 받으셨겠지만 사회초년생 시절의 낮은 급여, 중간에 있었을지 모를 소득 공백기까지 모두 포함된 40년치 평균 소득은 생각보다 훨씬 낮았던 겁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가장 달콤하게 들리는 40%라는 숫자만 보여줄 뿐 그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의 잔인함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한 기대를 품고 이 정도는 나오겠지라고 믿어버렸고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월 128만 원이라는 참혹한 통지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국민연금은 애초에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국민연금의 본질은 노후 생활 보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즉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방어막 역할이 이 제도의 태생적 한계라는 거죠.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도 해야 하고 기둥도 세우고 벽도 쌓고 지붕도 얹어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은 딱 기초공사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기초공사를 해줬으니 그 위에 멋진 집이 저절로 지어질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기둥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 벽과 창문이 되어줄 개인연금, 그리고 지붕처럼 든든한 기타 금융자산은 각자 알아서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 사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국가가 책임져 준다, 회사가 끝까지 돌봐준다는 집단적인 믿음이 팽배했습니다. 그 시절 개인연금이나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면 오히려 돈 밝히는 사람, 투기꾼 취급을 받기도 했죠. 그 부부 역시 그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연금이라는 기초공사만 덩그러니 제공해놓고 그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비바람이 몰아치자 집 없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기금 고갈 문제입니다. 이건 더 이상 음모론이나 막연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통계가 증명하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노년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과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데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정부 보고서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이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당장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국가는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지급을 이어가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곳간이 텅 비었는데 과연 국가가 지금과 똑같은 수준의 연금을 약속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훨씬 더 늦게 그리고 훨씬 더 적게 받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그 60대 부부조차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금에게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30대, 40대, 50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국가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개혁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더 이상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국가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신 두 분의 어깨는 더 이상 펴지지 않을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실의 공기마저 그분들의 한숨에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대기업 부장으로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살아오셨을 아버님의 얼굴에는 깊은 자책감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죠.
옆에 앉은 어머님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듯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며 손수건만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건넨 따뜻한 차는 한 모금도 줄어들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님께서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거칠게 잠겨 있었고 단어 하나하나를 꺼내는 것이 무척이나 힘겨워 보였습니다. 내가 바보였습니다. 전문가 양반 보기에도 참 한심하지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나라가 회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으니 굳게 말아 쥔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어가는 그 돈이 내 노후를 전부 책임져 줄 단단한 동아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막상 손에 쥐어진 건 썩은 지푸라기만도 못한 것이었어. 이걸로 뭘 하라고. 아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조용히 남편의 떨리는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힘겹게 말씀하셨죠. 이 양반 탓만은 아니에요. 저도 똑같았는걸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고 우리만 유별나게 뭘 더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냥 아등바등 애 키우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집 한 칸 마련하면 그걸로 할 일은 다 했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차 물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요즘 시장만 가도 겁이 덜컥 나요. 뭐 하나 집어들기가 무서워요. 며칠 전에는 이 양반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끙끙 앓는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병원비는 어떡하나.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들면 애한테 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저희 때문에 애 앞길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저는 두 분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들어드렸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숫자보다 두 분의 얼굴에 새겨진 세월과 그 안에 담긴 절망의 무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께서 평생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 마음 절대 한심하거나 바보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고 정직한 믿음이셨지요. 제 말에 아버님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의심과 체념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의 방향을 조금 바꾸셔야 할 때가 온 것뿐입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시작이라니 다 늙어버린 우리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시작한다는 말이요? 아버님의 목소리에는 희망보다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 하나를 꺼내 두 분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복잡한 그래프나 어려운 금융 용어가 적힌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분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의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두 분께는 지난 40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내신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그저 깔고 앉아 사는 공간,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으로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이 강력한 무기를 녹슬게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평생 두 분이 이 집을 위해 일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이 집이 두 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집이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효자 노릇을 하게 만드는 거죠. 순간 두 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어머님의 눈에 처음으로 희미한 호기심이 어렸습니다. 물론 아버님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셨죠. 그게 무슨 소리요? 집을 팔라는 얘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살라고 평생 살아온 내 집을 팔라니 그건 안 될 말이요. 파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두 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는 것, 즉 현금 흐름이 막혀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산을 움직여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른 나이는 아니죠.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마지막 골든 타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펜을 들어 깨끗한 종이 위에 몇 가지 숫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은 일부를 어떻게 최소한의 위험으로 굴려 추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아버님과 어머님은 상체를 제 쪽으로 깊이 숙인 채 제가 펜으로 그리는 숫자의 흐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두 분의 얼굴에 아주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희망이라기보다는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동굴 속에서 몇 날 며칠을 헤매던 사람에게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위안과 용기를 주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일어서는 아버님의 허리가 처음 상담실에 들어오셨을 때보다 조금은 펴져 있었습니다. 제게 인사를 하며 돌아서는 어머님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아버님께서 뒤를 돌아 저를 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직 안 끝났어. 두 분은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수십 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라는 사실 앞에서 인간적인 존엄마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무력감이 두 분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10분만 속는 셈치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두 분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남편분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분들에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열쇠를 꺼내 보였습니다. 두 분께는 집이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하시고 자녀들을 키워낸 소중한 보금자리죠. 그런데 혹시 그 집이 매달 두 분께 따박따박 월급을 주는 효자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내분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아주 작은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는 거라면 우린 안 해요. 이자 갚을 능력도 없고 그러다 길바닥에 나앉으란 소리밖에 더 돼. 아닙니다, 어머님. 대출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주택연금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주택연금은 빚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 즉 집을 유동화해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이 끊길 위험도 집값이 떨어져서 연금이 줄어들 위험도 없습니다. 두 분은 지금처럼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남편분께서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한국의 부모님들에게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죠.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자 사랑의 증표니까요. 안 될 소리. 이 집은 나중에 우리 아들 녀석 줘야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물려주고 싶었어. 저는 그분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을요. 아버님,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귀한지 잘 압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드님께서 정말 바라는 게 뭘까요? 낡은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두 분께서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하시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일까요? 지금처럼 매일 돈 걱정에 잠 못 이루시고 아들 얼굴만 보면 미안하다는 마음부터 드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드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아드님께 이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두 분이 주택연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시는 것이야말로 아드님의 가장 큰 짐을 덜어주는 최고의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에 두 분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오히려 자식에게 마음의 빚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처음으로 마주하고 계셨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숨겨진 보물을 찾아볼까요? 남편분께서는 한 회사에서 정말 오래 일하셨죠?
혹시 퇴직하실 때 퇴직금 말고 퇴직연금이라는 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남편분은 기억을 더듬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퇴직연금?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오래전이라. 퇴직금 정산할 때 다 한꺼번에 처리된 거 아니었나?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놓치고 맙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연금 계좌가 생기는 거죠. 아마 아버님도 모르는 돈이 어딘가에 잠자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내가 가입했던 모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내역을 단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십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단돈 몇만 원이라도 그게 어딥니까? 지금 두 분께는 그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제 노트북을 꺼내 두 분의 정보를 받아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 끝에 화면에 나타난 숫자.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분명 존재하는 잊혀진 돈이었습니다. 그걸 보시는 아내분의 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돈이라고? 세상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 두 분의 자존감을 되찾아줄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혹시 두 분 아직 일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물론 예전처럼 하루 8시간씩 꽉 채워서 하는 고된 노동 말고요. 남편분께서 헛웃음을 치셨습니다. 허허, 이 나이에 누가 날 써준다고. 기술이 있나 힘이 있나. 경비 자리도 젊은 사람들한테 뺏기는 세상인데. 아버님, 제가 말씀드리는 일자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들의 경륜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교통지도를 해주시거나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관리하시면서 용돈을 버시는 겁니다. 하루 서너 시간, 일주일에 두세 번만 나가셔도 월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죠.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리고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잠자던 퇴직연금으로 급한 불을 끄고 그리고 정부 지원 일자리로 꾸준한 수입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 이 세 가지 계획을 말씀드리자 어둠으로 가득했던 두 분의 얼굴에 아주 서서히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나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단 하나의 밧줄이 끊어졌을 때 대신 붙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세 개의 튼튼한 밧줄을 보여드린 겁니다. 포기했던 인생 2막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 두 분은 마침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무언의 약속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야기가 그저 안타까운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십니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부부가 어쩌다 저런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됐을까 혀를 차면서 채널을 돌릴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20년, 30년 뒤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의 불행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 미래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그 어르신, 평생을 대기업에서 헌신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죠. 두 분이 젊었던 시절에는 국가가, 회사가 개인의 삶을 상당 부분 책임져 주던 시대였습니다. 국민연금만 꼬박꼬박 잘 내면 나라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은 합리적인 것이었고 그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두 분은 바보여서 혹은 게을러서 이런 현실을 맞으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저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그 성실함에 대한 믿음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온몸으로 증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30대, 40대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기의 청춘을 보낸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우리는 저성장과 고물가, 자산 가격 폭등과 고용 불안의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따랐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부모님 세대처럼 성실하게 직장 생활만 하면 부모님 세대만큼의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너무나도 냉혹하고 서글픈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안타까운 부부의 피눈물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만큼은 당신의 인생에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첫째, 국가는 당신의 노후를 온전히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발 이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하는 만능 티켓이 아닙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해주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일 뿐입니다. 월 128만 원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의 삶,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 가끔은 손주에게 용돈도 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 노후의 운전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만이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둘째, 시간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대, 40대 여러분에게는 아직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 노부부가 그토록 되돌리고 싶어 했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당장 시작하는 월 10만 원의 투자가 10년 뒤에 시작하는 월 100만 원의 투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젊으니까 애들 키우고 집 사고 나면 그때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좀먹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시간은 결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단돈 10,000원이라도 좋으니 당신의 노후를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의 무관심이 30년 뒤 땅을 치는 후회로 오늘의 작은 실천이 30년 뒤 당신을 웃게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돌아올 겁니다. 마지막 셋째, 공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돈에 대한 공부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은 배웠지만 정작 내 인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돈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앞서 보신 부부처럼 평생 모은 돈을 은행 직원의 친절한 말 한마디만 믿고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왜 생길까요?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최소한의 지식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외면하지 마세요. 연금이 무엇인지,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최소한의 기본 원리라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카더라 통신이나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지식과 판단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야 합니다. 지금 서점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책 한 권을 사서 읽는 그 노력이 훗날 당신의 노후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노부부는 지금 늦었지만 새로운 희망을 찾아 한 걸음씩 내딛고 계십니다. 비록 예전처럼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두 분의 힘으로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눈에서 저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미래가 그분들처럼 피눈물을 흘리며 뒤늦은 후회를 하는 삶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땀 한 방울이 30년 뒤 당신과 당신 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에 깊이 새겨져 내일을 바꾸는 행동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